박정희와의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내쳐진 기구한 여인. 이름은 김오남. 호적에서는 지워지고 역사에선 잊힌 월상유에쌍. 이제 거대한 권력의 뒤편에 가려졌던 그녀의 침묵 속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요함 속에 스며든 쓸쓸한 피리 소리가 1920년대 조선의 황량한 풍경 위로 흐른다.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친 조선 후기의 시간, 이 땅의 여성들에게 운명이란 그저 아버지와 남편, 시아버지의 손끝에서 내려지는 차가운 낙인이었다.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그들이 들고 온 선물이 가시밭길이든 꽃길이든 거부할 권리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여성의 의사권과 선택권은 그림자처럼 희미했고 그녀들의 삶은 대개 가문의 명예 혹은 집안의 대를 잇는 부품으로 시작되었다. 이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한 여인이 있었다. 김오남. 그녀는 1920년대 경상북도 선산군에서 태어나 비록 2년제 간이학교 졸업이 유일한 학력이었을지언정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배움을 얻은 축에 속했다. 그러나 배움이 그녀의 운명을 비켜가게 하지는 못했다. 훗날 그녀는 세상이 원하는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에게 월상, 달의 형상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밤하늘을 조용히 지키는 달처럼 그녀의 삶은 거대한 역사와 권력의 빛에 가려진 채 홀로 쓸쓸히 빛나야 하는 숙명과도 같았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굴레 속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걸고 침묵에 저항을 했던 여인의 발자취다. 이 시대의 모든 여성처럼 김오남의 운명 역시 가문의 결정에 의해 그리고 박정희라는 청년과의 강제된 결혼이라는 파국으로 인도되고 있었다. 김오남은 1920년대 경상북도 선산군의 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공식 학력은 2년제 간이학교 졸업이 전부였으나 이 짧은 기록은 당시 여성에게 부여된 제약을 감안할 때 결코 가볍지 않다. 교육 기회가 극도로 제한되었던 시기, 특히 농촌 지역 여성에게 학교 교육은 흔치 않은 특권이었으며 이는 그녀가 일반적인 교수보다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배움의 빛은 그녀의 운명 앞에서는 무력했다. 훗날 그녀는 세상이 부여한 이름 대신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택했다. 그것이 바로 월상, 즉 달의 형상이다. 월상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받아 그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다. 이는 마치 거대한 권력과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 채 오직 타인에게 의존해야 했던 그녀의 삶을 은유한다. 달이 차고 기우는 형상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독하게 빛나야 했던 역사 속에서 잊히고 기록에서 삭제된 한 여성의 쓸쓸하고 고요한 삶의 궤적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청년 박정희는 식민지 조선에서 보기 드문 신식 교육을 받은 인텔리였다. 그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며 서구 문물과 근대 사상에 눈을 떴고 자신의 미래는 봉건적 관습을 타파한 신여성과의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으로 설계되기를 꿈꿨다. 이는 구시대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싶었던 그의 강렬한 욕망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가 배운 근대적 이상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의 아버지 박성빈은 완고한 구시대의 인물이었다. 박성빈은 아들의 교육 수준이나 개인적 이상과는 무관하게 가문의 대를 잇고 안정적인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결국 아버지의 강력한 강압과 명에 의해 박정희는 자신이 꿈꾸던 신여성이 아닌 전통적인 중매를 통해 소개된 여성 김오남과의 결혼을 수용해야만 했다. 이 결혼은 박정희에게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는 강제로 맺어진 이 관계를 자신의 의지가 철저히 묵살된 굴욕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결혼에 대한 그의 강한 거부감과 향후 김오남에게 보인 냉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스스로 신식 교육을 받았기에 구시대적 관습을 거부하고 싶었으나 결국 아버지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했던 박정희에게 이 결혼은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봉건 사회의 폭력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결혼 사실을 주변 동료들에게 숨기려 했을 정도로 이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김오남은 고작 16세의 어린 나이에 이 강압적인 결혼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녀에게 결혼은 설렘이 아닌 가문의 의무이자 비극의 시작이었다. 결혼식 날 신랑 박정희는 신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지만
이 자리에 묶인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결혼식은 끝났으나 부부의 연은 시작되지 않았다. 결혼 후 박정희는 신혼밤조차 보내지 않았다. 그는 굴욕적이라고 여긴 이 관계를 거부하듯 결혼식 직후 곧바로 대구로 돌아가 버렸다. 전통 사회에서 신혼 첫날 밤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신성한 시작이었으나 박정희에게 그것은 도피의 대상일 뿐이었다. 결국 이들의 첫날 밤은 비정상적인 이별로 대체되었다. 갓 결혼한 남편은 아내와 가정을 등진 채 떠났고 기모 남은 시댁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에게는 남편과의 정서적 교감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대신 강제된 고독과 버려졌다는 냉정한 현실만이 남았다. 이 짧고 비극적인 첫 만남은 훗날 기모남이 겪게 될 길고 외로운 삶 전체를 예고하는 파국으로의 서막이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서야 기모남은 시댁인 선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남편 박정희는 여전히 대구에서 교사 생활을 하며 돌아오지 않았기에 그녀는 사실상 남편 없는 며느리로서 시집살이를 시작했다. 신혼의 단꿈 대신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엄격한 집안의 관습과 고독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모남은 시어머니 백무에게 착한 며느리로 인정을 받았다. 그녀는 억울하고 외로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전통적인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다. 그러나 그녀의 성실함도 남편의 부재가 주는 냉기는 막을 수 없었다. 결혼 후 2년이 지난 1937년 11월 24일 기모남은 시댁에서 홀로 딸 박재옥을 출산했다. 남편 박정희는 딸의 임신 소식에도 불구하고 선산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출산의 순간에도 아내와 딸 곁을 지키지 않았다. 기모남은 남편의 축복과 보살핌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독박 육아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이 외로운 출산은 그녀가 가문과 사회의 희생자로서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기모남의 고독은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남편 박정희는 결혼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를 찾지도 않았고 심지어 아내와 어린 딸 박재옥에게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다. 기모남은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 며느리였지만 남편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시댁에 의존하거나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짊어져야 했다. 이처럼 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자 박정희의 큰형인 박상희가 나섰다. 박상희는 동생의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하며 기모남을 대신해 생활비 문제로 박정희를 강력하게 꾸짖었다. 가족의 개입은 박정희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형의 질책에 그는 반성 대신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결국 박정희는 이 모든 압박과 구속을 뿌리치듯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문경으로 떠났다. 그곳을 거쳐 그는 결국 만주군에 소속되면서 기모남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기모남에게는 형의 중재조차 남편의 영원한 여행자, 즉 떠남을 가속화하는 비수가 되었을 뿐이었다. 형 박상희의 질책 이후 박정희는 선산을 떠나 문경으로 향했다. 이 행동은 그에게 결혼과 가문이라는 굴레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했다. 그는 문경에서 잠시 머문 후 194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군 장교의 길을 택하며 만주군에 소속되었다. 이는 그가 아내와 딸 그리고 구시대적 관습을 강요한 가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완전히 멀어지는 결정이었다. 만주로 떠난 박정희에게 기모남은 더 이상 현실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만주에서 군인으로서 새로운 경력을 쌓는 동안 또 다른 여성인 이현란을 만났다. 박정희는 그녀와 서슴없이 동거를 시작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부남이었지만 그는 기모남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사실상의 재혼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이 새로운 삶은 박정희에게 과거와의 단절과 그가 꿈꾸던 자유롭고 근대적인 삶을 실현하는 통로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현란과의 관계 역시 박정희가 남로당 육군 조직에 연루되면서 군사 조직의 압박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이현란과도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끝을 맺게 된다. 기모남을 버리고 택한 새로운 시작 역시 순탄하지 못했던 것이다.
1950년 한국 전쟁의 혼란 속에서 박정희는 부산에서 세 번째 여성인 유경수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당시 박정희는 법적으로 여전히 김호남의 남편인 유부남 상태였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그는 김호남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리해야만 했다. 김호남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딸 박재옥 당시 박정희가 붙인 이름은 김세호의 장례를 요청하며 관계 정리에 동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11월 1일 김호남의 이름은 박정희의 호적에서 삭제되었다. 이 행위는 단순히 법적인 이혼 절차를 넘어섰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를 박정희라는 공적인 인물의 역사에서 영구히 지워버리는 행위였다. 이름의 삭제는 김호남의 삶이 국가의 공식 기록과 공적인 기억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이제 박정희의 과거가 아닌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었다. 훗날 박정희가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청와대 기록과 언론은 그의 화려한 현재와 미래만을 비췄고 김호남이라는 첫 번째 아내의 흔적은 완전히 은폐되었다.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과거와 가족사를 통제하고 재구성하려 했던 권력 의지의 냉정한 발현이었다. 1960년대 박정희가 권력의 정점에 올라 청와대에 입성했을 때 그의 공식적인 역사와 가족 구성은 철저히 재구성되었다. 김호남의 존재는 청와대 기록, 대통령의 공식 양력, 심지어 언론 보도와 대외적으로 공개된 가족 사진에서도 완전히 만족스럽게 컴플리틀리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박정희의 삶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이러한 완벽한 부재는 단순한 사생활의 은폐가 아니었다. 이는 국가 권력의 정점에 선 한 개인이 자신의 과거와 가족사를 통제하고 조작하려 했던 의도적인 행위를 상징한다. 권력은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서사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이질적인 요소를 제거했다. 첫 번째 부인인 김호남은 물론 그녀와의 사이에 낳은 딸 박재옥조차 공식적인 청와대 가족사에 편입되지 못했다. 김호남의 이름이 지워진 호적처럼 그녀의 삶은 공식 역사라는 거대한 장부에서 영구히 삭제되었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개인의 삶과 약자의 목소리가 권력의 필요에 따라 얼마나 쉽게 조작되고 은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정한 증거이며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김호남의 삶과 존재가 공적인 역사와 기록,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가족사에서 철저하게 삭제된 사건은 단순히 박정희 개인의 사생활이나 치부가 아니다. 이는 20세기 한국 사회가 여성과 약자에게 가했던 시대적 폭력의 가장 냉혹한 상징이다. 김호남은 남성의 강압으로 결혼했고 남편의 무책임으로 고통받았으며 결국 남편의 출세와 새로운 삶을 위해 호적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수모를 겪었다. 그녀의 삶은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거대 담론 뒤편에서 전통적 가부장제의 억압과 군사 권위주의의 통제 의도가 결합하여 한 개인의 존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고 은폐할 수 있었는지를 증명한다. 권력은 그들의 서사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침묵시켰고 특히 남편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과거의 여성은 손쉽게 지워졌다. 김호남의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묵살되었고 그녀의 고통은 공적인 기억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녀의 이름 없는 삶은 한국 현대사에서 거대 권력의 그림자 아래 억압되고 희생되었던 수많은 여성과 약자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슬프고 강력한 증언이다. 그녀의 삭제는 곧 시대가 가했던 억압의 기록이다. 호적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공적 역사에서 지워진 김호남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자신의 고독한 영혼뿐이었다. 그녀는 세속적인 삶과 권력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에게 월상이라는 법명에 가까운 이름을 부여하고 세상과의 인연을 끊었다. 월상의 삶은 고요하고 은둔적이었다. 그녀는 전국 여러 사찰을 전전하며 공양주로서 봉사했다. 합천의 연호사와 광주 상무대 인근의 무각사 등 그녀가 거쳐간 절들은 그녀의 외로운 피난처이자 수행의 공간이었다. 절에서 그녀는 밥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았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박정희의 첫 부인이라는 정치적 굴레나 버려진 여성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갇히지 않았다. 오직 월상이라는 이름만이 남았고 그녀의 삶은 조용히 존재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 후반생은 스스로 선택한 침묵의 저항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권력의 중심이 아닌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을 반사하는 달의 모습처럼 역사 속에서 잊히는 길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다. 그녀는 평생을 고독했으나 적어도 그 고독 속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온전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박정희의 두 번째 부인인 유경수 여사는 청와대에 입성한 후에도 김호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이자 동시에 현재 권력의 그늘 속에 묻힌 이 여인의 삶에 대해 인간적인 이해와 연민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유경수 여사는 김호남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녀의 고독한 삶에 대해 조용히 물질적 지원을 했다. 때때로 생활용품을 마련하여 사찰에 머물고 있는 김호남에게 보내는 등 이 모든 지원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이 지원은 단순한 시혜나 동정이 아니었다. 유경수 여사는 김호남을 도와줘야 할 불우한 전처로 보기보다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남편이라는 존재에 의해 희생되고 고통받았던 동료 여성으로 이해하고 연대했던 것이다. 권력과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두 여성은 인간적인 이해의 다리를 놓았다. 이 조용한 지원 행위는 권력의 냉혹한 구조 이면에서 작동했던 인간적인 위로와 연대를 상징한다. 한 남자의 이름으로 얽히고 설킨 두 여성이었지만 유경수 여사는 김호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시대적 폭력 아래 고립된 한 여성의 삶에 따뜻하고 인간적인 이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호남의 딸 박재옥의 삶 역시 친모의 고난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 순탄치 않았다. 아버지가 가정을 등진 후 박재옥은 홀로 된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혹은 친인척들의 집을 전전하며 불안정하고 힘든 성장기를 보냈다. 그녀는 박정희가 새로운 가정을 꾸린 후에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숨겨진 딸의 처지였다. 이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뜻밖의 인연이 맺어졌다. 박재옥은 심지어 아버지 박정희와 유경수 여사의 신혼집에서 잠시 지내기도 했으며 훗날 박정희의 형부이자 권력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종필 부부의 신혼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녀는 정상적인 가정의 울타리 없이 아버지 주변 인물들을 전전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었다. 이때 유경수 여사는 어린 박재옥을 친자식처럼 세심히 돌보았다. 유경수는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었음에도 박재옥의 외로움과 불안을 보듬어주며 헌신적인 보살핌을 제공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세 남녀의 관계 속에서 유경수 여사의 보살핌은 모성애를 초월한 인간애를 드러낸다. 이는 시대적 억압과 권력의 냉혹함이 지배했던 가족사 이면에 연민과 사랑이 싹틀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따뜻한 아이러니였다. 성인이 된 딸 박재옥은 1958년 아버지 박정희의 전 부관이었던 한병기와 결혼했다. 한병기는 군인 출신이자 외교관으로 활동할 정도로 유능한 인물이었으며 이 결혼은 박정희라는 존재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진 결합이었다. 그러나 이 결혼은 박정희가 권력의 정점에 선 이후에도 여전히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고 청와대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재옥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딸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녀는 유경수 여사의 딸인 박근혜, 박근령, 박지만과는 달리 청와대 공식 가족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면 공적인 자리에서 친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 현실은 김호남의 존재가 가진 정치적 부담과 권력의 은폐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과 정통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아내와 그녀의 소생인 딸을 지워야 할 과거로 취급했다. 박재옥의 결혼은 개인적인 경사였지만 청와대의 냉정한 배제는 어머니 김호남의 존재가 최고 권력의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든 용인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비극적인 현실이었다. 길고 고독했던 월상 김호남의 삶은 1991년 세상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조용히 막을 내렸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가까웠던 이의 첫 아내였으나 그녀의 죽음은 언론의 조명이나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져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은 생애 전반을 관통했던 침묵과 은둔 그대로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역사가 인정하지 않은 채 잊혀진 존재로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0년 뒤인 2020년 딸 박재옥마저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박정희가 사망한 지 오래였지만
박제옥의 빈소에는 청와대 가족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문하지 않았고 이복 동생인 박지만만이 홀로 빈소를 지켰다. 이 마지막 순간의 냉정한 대비는 김호남 일가의 비극적인 서사를 완성한다. 어머니 김호남은 물론 딸 박제옥마저도 아버지의 공식적인 역사와 가족 관계에 온전히 편입되지 못했다. 이들의 삶과 죽음은 권력에 의해 지워지고 배제된 한 가족의 이야기이며 김호남이라는 여성이 시대의 폭력과 남편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철저히 지워져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최종적인 증거였다. 그녀의 조용한 죽음은 잊혀진 존재로서의 삶에 찍힌 마지막 마침표였다. 김호남의 삶은 단지 한 개인의 불우했던 사생활이 아니라 박정희라는 거대한 권력의 배후에 가려졌던 한국 현대사 여성 억압의 실상을 상징한다. 그녀는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어야 했던 권리 제한과 희생의 모든 측면을 응축하고 있다. 그녀의 강제 결혼, 생활비 미지급, 그리고 호적에서의 이름 삭제는 가부장적 폭력이 어떻게 한 여성의 삶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그녀의 존재가 청와대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실은 권위주의적 시대의 국가 권력과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 결합하여 역사의 서사를 어떻게 조작하고 자신들의 영광에 방해되는 여성과 약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손쉽게 침묵시켰는지를 증명한다. 김호남은 남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사라져야만 했던 과거를 대표한다. 그녀의 고독하고 잊혀진 삶은 한국 현대사의 눈부신 발전 이면에 가려진 여성의 희생과 억압된 권리를 조명하는 시대적 증언 그 자체이다. 김호남의 존재가 공식 기록에서 삭제된 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삶과 가족 관계가 최고 권력의 메커니즘에 의해 얼마나 철저히 조작되고 은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국가는 단순히 공적인 영역만을 통치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대통령이라는 권위는 자신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가족사까지도 편집하고 통제했다. 김호남의 삶을 지워버린 것은 과거의 아내와 딸이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이나 근대적 지도자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되었다. 권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했다. 첫째, 기록의 삭제를 통해 김호남을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로 만들었다. 둘째, 딸 박제옥을 공식 가족관계에서 배제함으로써 그녀의 후손들이 권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다. 이는 개인의 삶과 진실이 권력 구조의 필요에 의해 부품처럼 다루어지고 희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호남의 은폐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넘어 진실 그 자체까지도 어떻게 통제하고 조작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무서운 증거다. 김호남과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라는 한 남자의 삶에 얽힌 역사적으로 대비되는 위치에 놓인 인물들이었다. 한쪽은 권력에 의해 철저히 지워진 월상이었고 다른 한쪽은 최고 권력의 안주인이자 국모의 대우를 받은 영부인이었다. 겉으로는 경쟁 관계에 놓여야 할 듯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 아래 억압된 여성으로서의 공통된 이해가 존재했다. 유경수 여사의 조용한 지원은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연대를 보여준다. 그녀는 김호남에게 생활용품을 보냈고 그녀의 딸 박제옥을 돌보았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자비가 아닌 한 여성으로서 다른 여성의 고독과 희생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두 여성은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의 굴레 속에서 서로에게 인간적인 위로와 축복이 될 수 있었다. 이는 거대한 사회적 압력이나 권력의 냉혹함 속에서도 여성들 간의 독립된 내적 연대가 고립된 삶에 따뜻한 빛을 던져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희망적인 메시지이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 발견된 이 작은 인간에는 억압된 여성들의 삶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이자 위로가 된다. 김호남과 딸 박제옥의 삶을 재조명하는 작업은 박정희라는 거물급 정치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행위를 넘어선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여성의 억압된 역할과 권리를 복원하는 중요한 역사적 작업이다. 역사는 종종 승리자와 권력자의 관점에서 기록되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침묵당한 이들의 경험은 지워지기 쉽다. 김호남과 박제옥의 이야기는 최고 권력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고 은폐되었던 여성의 고난을 대변한다. 이들의 삶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공식 기록에 없다는 이유로 무시되었던 여성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는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 재조명은 가부장제와 권위주의 체제가 개인, 특히 여성에게 가했던 폭력의 메커니즘을 드러내고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여성의 권리 문제에 대한 성찰적 관점을 제공한다. 김호남의 이름 없는 삶은 한국 사회가 진정한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치유해야 할 역사적 상흔이기 때문이다. 김호남은 공식적인 기록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최고 권력의 역사에서 존재가 은폐되었던 여인이다. 그러나 그녀의 고독하고 억압된 삶의 궤적은 역사와 사회에 강력한 증언을 남겼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한 남자의 사적인 과거가 아니라 시대적 폭력과 가부장적 권위에 의해 여성의 삶과 진실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김호남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잊혀진 존재의 특성과 목소리가 가진 가치를 역설한다. 그녀는 권력의 빛이 비추지 않는 곳에서 월상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존재함으로써 억압된 삶에도 존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제 사회 전체가 침묵 속에 묻힌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되살려야 할 때다. 김호남의 삶을 마주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개인사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권리와 인정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중요한 과제임을 깨닫는 성찰의 시작이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는 곧 사회적 불의와 구조적 경쟁에 대한 개선의 출발점이 된다. 김호남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침묵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경고음이다. 우리는 이 경고를 통해 억압된 모든 이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